상상해보세요. 176km의 지하터널을 모래지옥에서 뚫는다는 것을. 여름이면 52도를 넘나드는 살인적인 더위, 매일같이 몰아치는 모래 폭풍, 예측 불가능한 지질 구조. 이곳은 그야말로 건설의 무덤이었습니다. 세계 최고라는 독일 호우티프, 우리도 못해. 프랑스 부이그, 생명을 걸 순 없다. 이탈리아 살리니,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나둘 고개를 숙이고 떠나갔습니다. 오직 중국만이 남았어요. 200억 달러, 우리 돈 31조 원. 그 달콤한 유혹에 중국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우리가 해보겠다. 그런데 상세 브리핑이 시작되자 분위기가 급변했어요. 지하 60m 깊이의 불규칙한 안반, 갑작스런 지하수 분출, 극한의 작업 환경. 중국 대표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정말 할 수 있는 겁니까? 결국 중국마저 꼬리를 내렸습니다. 회의실은 정막만이 흘렀어요. 프로젝트는 끝인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희가 하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고작 8명의 단출한 팀, 낡은 작업복, 화려하지 않은 외관. 한국? 저 작은 나라가 농담하는 건가? 조롱과 의심의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단언한 그 땅에서 한국은 과연 어떤 기적을 만들어낸 것일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의지가 사막을 굴복시킨 실화입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디에고 마르티네스입니다. 스페인 출신으로 30년간 터널 건설 분야에서 일해온 엔지니어죠. 세계 각국의 대형 프로젝트 기술 평가를 담당해왔는데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로부터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의 기술 자문단으로 초빙된 것이었어요. 처음 브리핑 자료를 받아봤을 때 솔직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리야드 시내 176km 구간을 모두 무인 지하터널로 뚫겠다는 계획이었거든요. 사우디의 지질 조건을 아시나요? 모래층 밑에는 석회암과 화강암이 불규칙하게 섞여 있고 지하수 분포도 예측 불가능합니다. 유럽에서라면 애초에 시도조차 하지 않을 조건이죠. 게다가 여름 기온이 50도를 넘나드는 곳에서 정밀한 터널 작업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돈 냄새는 확실히 났어요. 사우디 정부는 이 프로젝트에 200억 달러를 투입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성공하는 업체에게는 향후 중동 전역의 인프라 프로젝트 우선권을 주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입찰 설명회 당일 리야드의 킹파하드 국립도서관 대회의실은 세계 각국 건설사 대표들로 가득 찼습니다. 독일의 호우티프, 프랑스의 부이그, 이탈리아의 살리니, 인프레지로, 중국의 중국중철, 미국의 베크텔까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메이저 건설사가 모인 것 같았어요. 사우디 교통부 장관이 프로젝트 개요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 노선, 총 176km, 85개의 역사, 완전 무인 운영 시스템. 들으면 들을수록 비현실적이었죠. 장관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2030년 비전 달성을 위해 이 프로젝트는 반드시 완성되어야 합니다. 기간은 5년, 예산 초과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의실 곳곳에서 한숨소리가 들려왔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주어진 조건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거든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현장 시찰이 시작됐습니다. 리야드 도심 곳곳을 돌아보며 지질 조사 결과를 검토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했어요. 어떤 구간은 단단한 화강암층이었지만 불과 100m 떨어진 곳은 물렁한 사질토였습니다. 기존 TBM 터널 굴착기로는 도저히 일관된 작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브리핑 둘째 날부터 건설사들이 하나둘씩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우티프가 먼저 기술적 검토 결과 참여가 어렵다며 빠져나갔고 부이거와 살리니도 비슷한 이유로 포기 의사를 밝혔어요. 중국 중철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결정을 미뤘지만 사실상 포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역시나 기술보다는 욕심이 앞서는 프로젝트로군. 30년 경험상 이런 프로젝트는 결국 유야무야 끝나거나 엄청난 예산 초과로 이어지기 마련이거든요. 사흘째 되던 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사우디 측 담당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마르티네스 박사, 내일 마지막으로 한 팀이 더 프레젠테이션을 할 예정입니다. 참석해 주시겠습니까? 솔직히 별 기대는 없었어요. 이미 웬만한 메이저 업체들은 다 철수했고 남은 건 아마 중소규모 업체들일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자문단으로서의 의무가 있으니 참석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마지막 검토 자료를 정리하면서 중얼거렸어요. 이건 끝났군. 하지만 바로 그때 제 시선이 한 장의 서류에 멈춰 섰습니다. 내일 프레젠테이션을 할 업체 명단이었죠. 삼성 C&T 코리어. 한국이라고요. 저는 한국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었어요. 삼성이라는 이름 정도는 들어봤지만 건설 분야에서는 생소했습니다. 과연 이들이 유럽의 메이저 업체들이 포기한 이 프로젝트에서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다시 킹파하드 도서관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엔 참석자가 훨씬 적었어요. 사우디 측 관계자 몇 명과 저를 포함한 자문단, 그리고 몇몇 현지 언론사 기자들 뿐이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들어왔을 때 솔직히 당황스러웠어요. 고작 8명이었거든요. 앞서 온 유럽 업체들은 최소 20명 이상의 대규모 팀을 꾸려왔는데 말이죠. 더 놀라운 건 복장이었습니다. 정장 차림도 있었지만 절반은 현장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저건 정말 프레젠테이션 하러 온 건가, 아니면 벌써 작업하러 온 건가. 속으로 웃음이 났습니다. 한국팀 대표가 앞으로 나섰어요. 김동철이라는 분이었는데 50대 중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영어는 유창하지 않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죠. 존경하는 사우디 관계자 여러분, 저희는 이 프로젝트가 왜 어려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보통은 자신들이 얼마나 훌륭한지부터 어필하는데 한국팀은 정반대였거든요. 김동철이 계속 말했습니다. 리아드의 지질 조건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편에 속합니다. 모래층, 석회암층, 화강암층이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고 지하수 흐름도 예측하기 어렵죠. 기존 TBM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한 진단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어진 말에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TBM을 개발했습니다. 김동철이 손짓을 하자 팀원 중 한 명이 노트북을 켰어요. 스크린에 나타난 건 제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형태의 터널 굴착기였습니다. 이름은 K-차단 시스템입니다. 기존 TBM과 달리 지질 조건에 따라 굴착 방식을 실시간으로 바꿀 수 있어요. 화면에 나온 기계는 정말 독특했습니다. 일반적인 원형 커터헤드가 아니라 마치 변신 로봇처럼 여러 형태로 변할 수 있는 구조였어요. 모래층에서는 압력 차단 모드, 안반층에서는 고속 굴착 모드로 전환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겁니까? 제가 질문했어요. 김동철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박사님, 저희는 이미 만들어 놓았습니다. 뭐라고요? 계약도 안 된 상태에서 기계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현재 부산 공장에서 마지막 테스트 중이에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계약 확정도 안 된 프로젝트를 위해 수백억 원짜리 장비를 미리 제작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자신감이 아니라 거의 미친 짓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프레젠테이션은 계속됐습니다. 한국팀은 단순히 기계만 만든 게 아니었어요. 리아드의 기후 조건까지 고려해서 냉각 시스템을 강화했고 모래 폭풍에 대비한 방진 설비도 별도로 개발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여름 습도도 높습니다. 하지만 사우디는 건조하면서 극도로 뜨겁죠. 그래서 저희 기술진 중 절반을 사우디와 비슷한 환경인 호주 광산에서 6개월간 테스트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정말 놀랐어요. 호주까지 가서 미리 테스트를 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건 그들의 치밀함이었습니다. 김동철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만약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맡는다면 첫 번째 구간에서 하루 평균 40m 이상 굴착할 자신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유럽의 최고 기술로도 하루 15m가 한계인 곳에서 40m라니.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그게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김동철이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박사님, 저희는 생각이 아니라 준비를 해왔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거든요. 그날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저는 급히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한국 건설사들이 지금까지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알게 된 사실들이 제게는 충격이었어요.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 대만의 타이베이 101,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 모두 한국 기업이 건설한 것들이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도대체 뭘 안다고라며 무시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일주일 후 저는 리아드 외곽 테스트 사이트에 서 있었습니다. 사우디 정부가 한국팀의 제안을 받아들여 실제 현장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다른 업체들도 모두 철수한 상황에서 한국팀만이 남았거든요. 아침 7시 사막의 열기가 이미 40도를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TBM이 거대한 트럭에 실려 도착했어요. 크기만으로도 압도적이었는데 기존에 보던 것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저게 정말 작동할까? 사우디 측 기술진장 아흐마드 알파이살이 옆에서 중얼거렸어요. 한국팀은 새벽부터 부산에 했습니다. 김동철 프로젝트 매니저를 중심으로 기술자들이 체계적으로 장비 점검을 시작했어요. 모든 과정이 마치 군대처럼 정확하고 신속했습니다. 시작합니다. 김동철이 간단히 말했어요. TBM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천천히, 그러다 점점 속도를 올렸어요. 지상에서도 느껴지는 진동이 있었지만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기존 유럽산 TBM보다 소음이 절반 정도밖에 안 났어요. 첫 시간이 지났습니다. 모니터에 표시된 굴착거리는 3m.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사우디의 복잡한 지층을 만나게 될 테니까요. 2시간째, 갑자기 굴착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모래층에서 석회암층으로 지질이 바뀐 순간이었어요. 보통이라면 TBM을 멈추고 커터 헤드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한국팀의 K 차단 시스템은 달랐습니다. 지질 변화를 감지한 순간 자동으로 굴착 방식이 바뀌었어요. 커터 헤드의 형태가 실시간으로 변하면서 석회암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알파이살이 저에게 물었어요. 저도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0년간 터널 공사를 봐왔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거든요. 오후 2시, 가장 뜨거운 시간대였습니다. 지표면 온도가 55도까지 올라갔어요. 보통이라면 장비가 과열되어 작업을 중단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의 TBM은 멈추지 않았어요. 특수 냉각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장비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교대로 지하에 들어가서 직접 상황을 점검했어요. 미쳤군요. 저 온도에서 사람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사우디 기술자 중 한 명이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에게는 일상적인 일인 것 같았어요. 철저한 안전장비와 체계적인 교대 시스템으로 극한 환경을 극복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첫날 작업이 끝났습니다. 최종 굴착거리를 확인하는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말을 잃었어요. 41m. 하루 만에 41m를 뚫은 겁니다. 유럽 최고 기술로도 15m가 한계라고 했던 그 현장에서 말이에요. 거의 3배에 가까운 성과였습니다. 측정을 다시 해보십시오. 알파이살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재측정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1m가 맞았어요. 그날 저녁 사우디 현지 언론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타르의 알자지라 방송, UAE의 아랍뉴스 네트워크까지 중동 전역의 언론사들이 취재를 요청했어요. 기적입니다. 알자지라 기자가 리포트를 시작했어요. 사막에서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의 반응은 담담했어요. 김동철이 기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건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더 어려운 구간들이 남아있거든요. 그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해봤어요. 이들이 지금까지 해낸 일들을 보니 오늘의 결과가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르즈 칼리파 828m를 세계 최단 기간에 완성했고 타이베이 101에서는 지진 대비 기술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어요. 사막이 한국에게 굴복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시작일 뿐이었어요.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주 3회씩 현장을 방문해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눈에 띄는 건 기술적 성과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팀의 작업 방식 자체가 달랐어요. 매일 아침 7시 전체 작업자들이 모여서 안전 교육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형식적 교육이 아니라 전날 작업에서 발견된 위험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이었어요. 어제 3구역에서 지하수 유입량이 평소보다 15% 증가했습니다. 오늘은 배수 펌프를 한 대 더 추가하고 이 시간마다 수위를 확인하겠습니다. 김동철의 브리핑은 항상 구체적이었어요. 막연한 주의사항이 아니라 정확한 수치와 대응책을 제시했습니다. 작업이 시작되면 5분마다 계측 체크가 이루어졌어요. TBM의 위치, 굴착 속도, 집안 상태, 지하수 수위까지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분석됐습니다. 처음엔 사우디 현지 기술자들이 불편해했어요. 알파이살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너무 까다롭지 않습니까? 5분마다 체크하는 게 정말 필요한 일인가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한국팀의 철저한 점검 덕분에 작은 문제들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거든요. 지하 30m 지점에서 예상치 못한 공동을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보통이라면 굴착을 중단하고 며칠간 대책을 세워야 할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한국팀은 5분 전 점검에서 이미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집안 진동 패턴이 변했어요. 전방 20m 지점에 빈 공간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젊은 한국 기술자 이창민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실제로 정확한 예측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사우디 기술자들이 하나둘씩 한국팀의 방식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억지로 하는 것 같았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한 달 후 알파이살이 저에게 말했어요. 마르티네스 박사,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기술자들이 스스로 5분마다 체크하자고 하네요. 저는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팀이 강요한 게 아니라 사우디 기술자들이 스스로 그 효과를 체험한 결과였거든요. 더 놀라운 건 작업 현장의 정리정돈이었습니다. 한국팀이 사용하는 구역은 항상 깔끔했어요. 공구는 제자리에, 자료는 분류별로, 심지어 케이블까지 종류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사우디 기술자들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며 웃었어요. 하지만 작업 효율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필요한 공구를 찾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고 실수로 인한 작업 지연도 거의 없었어요. 2달째 되던 어느 날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사우디 기술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작업 구역을 한국팀처럼 정리하고 있었어요. 왜 갑자기 정리를 시작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알파이살이 대답했습니다. 한국팀 구역에서 일해보니 훨씬 편하더군요. 머리도 맑아지고 실수도 줄어들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문화였어요. 한국팀은 기술만 가져온 게 아니라 일하는 철학 자체를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김동철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김 매니저,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김동철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박사님, 기계보다 먼저 준비되어야 하는 건 마음입니다.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계도 소용없어요. 그 말이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어요. 30년 동안 저는 기술과 장비에만 집중해 왔는데 한국팀은 사람의 마음가짐부터 시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현장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각자 맡은 일만 하던 사우디 기술자들이 서로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팀의 영향이었죠. 이건 질서가 아니라 문화다.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어느새 전체 현장이 코리안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공사 시작 3개월째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하 45m 지점에서 거대한 공동을 발견한 겁니다. 폭 15m, 높이 8m에 달하는 거대한 빈 공간이었어요. 이건 예상에 없던 일입니다. 사우디 지질조사팀장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2가지 선택지밖에 없었습니다. 노선을 변경하거나 아예 프로젝트를 포기하는 것. 공동을 우회하는 데만 6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거든요.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사우디 교통부 고위 관계자들과 기술진, 그리고 한국팀이 모였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무겁기 그지없었습니다. 프로젝트 일정을 전면 재검토해야겠습니다. 사우디 측 프로젝트 디렉터가 말했어요. 하지만 김동철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희는 뚫고 가겠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뚫고 간다니 15m 공동을 어떻게 뚫고 간다는 말입니까? 김 매니저, 무슨 말씀이신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김동철이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공동 위아래로 임시 교량을 만들어서 관통하겠습니다. 교량이라고요? 사우디 측 기술진장 알파이살이 되물었어요. 네, 지하에서 교량을 만드는 겁니다. 공동의 양쪽 벽면에 앵커를 받고 강철 트러스로 연결해서 TBM이 지날 수 있는 임시 통로를 만들겠어요. 회의실 안 모든 사람이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지하 45m에서 15m 폭의 교량을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기술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사우디 측에서 의문을 제기했어요. 이때 20대로 보이는 젊은 한국 기술자가 일어났습니다. 이창민이었어요. 가능합니다. 저희가 부산에서 해저 터널 작업할 때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다만 지상이 아니라 지하에서 하는 것뿐입니다. 이창민이 노트북을 열어 3D 시뮬레이션을 보여줬어요. 공동의 정확한 구조와 교량 설치 계획이 상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언제 이런 걸 준비했습니까?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어제 밤새 작업했습니다. 이창민이 담담하게 답했어요. 하루 만에 이런 정밀한 계획을 세웠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들의 실행력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한국팀은 즉시 작업에 들어갔어요. 필요한 자재를 긴급 발주하고 작업팀을 재편성했습니다. 보통이라면 몇 주는 걸릴 준비 작업을 3일 만에 완료했어요. 공동 진입 첫날, 저는 안전상 우려를 표했습니다.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공동 내부 구조가 불안정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국팀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안전장비, 비상탈출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철저했어요. 이창민이 직접 공동 안으로 들어가서 작업을 지휘했습니다. 헬멧에 달린 카메라를 통해 지상에서도 실시간으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앵커 포인트 확인됐습니다. 안반 강도도 충분해요. 이창민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첫째 날, 공동 양쪽에 앵커를 설치했습니다. 둘째 날, 주트러스를 조립하기 시작했어요. 셋째 날, 보조 구조물을 추가했습니다. 작업 과정을 지켜보는 사우디 기술자들의 표정이 점점 변했어요. 처음엔 의심스러워했지만 점차 감탄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런 게 정말 가능한 일이군요. 알파이살이 중얼거렸어요. 나흘째 되던 날, 드디어 임시 교량이 완성됐습니다. 15m 공동을 가로지르는 견고한 강철 구조물이었어요. TBM 통과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동철이 발표했어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수백 톤짜리 TBM이 지하 45m의 임시 교량을 건너간다는 게 여전히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TBM이 안정적으로 공동을 통과했고 교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작업이 끝난 후 사우디 측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창조다. 그날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한국팀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사람들이다. 7일 만에 기적을 만들어냈다. 공동 관통 소식이 알려지자 중동 전역이 들썩였어요. 이건 정말 전례 없는 일이었거든요. 공사 4개월째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지하 60m 지점에서 대량의 지하수가 갑자기 유입된 겁니다. 하루 5,000톤, 거의 수영장 2개 분량의 물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TBM이 완전히 잠겼습니다. 현장 감독관이 다급하게 보고했어요.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수백억 원짜리 TBM이 지하수에 잠겨버린 상태였거든요. 물을 빼내는 것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TBM 내부 시스템이 모두 침수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긴급 상황실이 가동됐어요. 사우디 측에서는 장비 제조사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지만 답변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최소 3개월은 걸릴 것 같습니다. 전체 전자 시스템을 교체해야 해요. 3개월 지연은 프로젝트 전체 일정에 치명적이었어요. 하지만 한국팀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저희가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김동철이 말했어요. 뭐라고요? 지금 TBM 내부는 완전히 침수된 상태인데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고장났으면 수동으로 하면 됩니다. 김동철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TBM 수동 조작이라니 그런 게 가능한 일입니까? 김 매니저, 그 안은 지금 온도가 50도이고 습도가 80%입니다. 사람이 견딜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하지만 한국팀은 이미 결정을 내린 듯 보였어요. 당일 오후부터 작업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특수 잠수복을 입고 침수된 TBM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미친 짓입니다. 알파이살이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한국팀은 체계적으로 접근했어요. 30분씩 교대로 들어가서 작업했고 밖에서는 실시간으로 내부 상황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첫째 날은 내부 상황 파악이었어요. 어떤 부분이 고장났는지, 무엇을 수리해야 하는지 정확히 점검했습니다. 둘째 날부터 본격적인 수리가 시작됐어요. 전자 시스템은 포기하고 기계식 백업 시스템을 가동시키는 작업이었습니다. 저런 환경에서 정밀 작업이 가능할까요? 사우디 기술자들이 걱정했어요. 하지만 한국팀은 해냈습니다. 50도 고온, 80% 습도의 지옥 같은 환경에서도 한치의 오차 없이 작업을 진행했어요. 저는 진심으로 걱정됐습니다. 왜 여기까지 하십니까? 생명을 걸 만한 일인가요? 그때 작업복을 입고 나온 젊은 기술자가 대답했어요. 박사님, TBM이 멈춰도 우리는 멈추지 않으니까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들에게는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자존심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TBM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완전한 자동화는 아니었지만 수동 제어로 굴착이 가능한 상태까지 복구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제가 김동철에게 물었어요. 김동철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박사님, 저희는 기계를 믿기 전에 사람을 믿습니다. 기계가 고장나면 고칠 수 있지만 사람의 의지가 꺾이면 끝이거든요. 그날부터 한국팀에 대한 사우디 현지인들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현지 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인들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기계가 포기할 때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TVN 복구 소식을 들은 사우디 왕실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살만 왕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의 관심사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벌써 다음 작업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이번 일로 3일 지연됐습니다. 어떻게 만회할 수 있을까요? 김동철이 팀원들과 회의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정말 다른 차원의 사람들이었어요. 위기를 기회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날 밤 제 호텔방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진정한 프로페셔널이 무엇인지 배웠다. 기계가 멈춰도 움직이는 사람들을 봤다. 공사 6개월째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우디 전역에서 한국팀의 기술 교육을 받고 싶다는 요청이 쏟아진 겁니다. 리야드뿐만 아니라 제다, 다른 지역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우디 교통부 담당관이 김동철에게 말했어요. 처음엔 한국팀도 당황스러워했어요. 자신들은 공사를 하러 온 것이지 교육을 하러 온 게 아니었거든요. 저희는 선생님이 아닙니다. 김동철이 사양의 뜻을 비췄어요. 하지만 사우디 측의 요청은 간절했습니다. 알파이살이 직접 나서서 설득했어요. 김 매니저, 이건 단순한 부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 건설업의 수준을 끌어올릴 기회예요. 결국 한국팀은 주말을 이용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첫 교육에는 30명 정도 올 것이라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200명이 넘는 사우디 기술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습니다. 김동철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교육 내용이었습니다. 한국팀이 강조한 건 기술이 아니었어요. TBM 사용법을 배우러 오셨죠? 하지만 먼저 마음가짐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동철이 첫 수업을 시작했어요. 사우디 기술자들은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기술 교육인데 왜 마음가짐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건설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사우디 기술자가 손을 들었어요. 최신 장비 아닙니까? 틀렸습니다. 김동철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믿는 마음입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예상과 전혀 다른 답변이었거든요. 김동철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어도 팀원을 믿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해낸 일들도 기술이 아니라 신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날부터 교육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단순한 기술 전수가 아니라 한국식 협업 문화를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5분마다 체크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우디 기술자가 질문했어요. 이창민이 대답했습니다. 동료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혼자서는 놓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함께 찾는 거예요. 정리정돈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정리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정리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수가 줄어들고 효율이 올라가죠.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된 교육의 참석자는 계속 늘어났어요. 300명, 500명, 급기야 1000명까지 몰려들었습니다. 사우디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관심을 표명했어요. 한국식 건설 교육을 국가 프로그램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의 교육 방식은 독특했어요.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함께 고민하는 방식이었거든요. 우리는 도와준다는 생각이 아닙니다. 김동철이 교육생들에게 말했어요. 함께 배워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저희에게 가르쳐 줄 게 많거든요. 실제로 그랬어요. 사우디의 기후 조건에 대한 노하우는 현지 기술자들이 더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팀은 그런 경험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이런 상호학습 과정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우디 기술자들이 스스로 개선안을 제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막 모래 폭풍에는 이런 방식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한 현지 기술자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실제로 적용해보니 한국팀의 원래 방법보다 더 좋았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팀이 수출한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자세, 끊임없이 배우려는 마음가짐, 그런 정신이었어요. 3개월 후 사우디 전역의 건설 현장에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한국팀 교육을 받은 기술자들이 각자 현장에서 배운 것들을 적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현장도 5분마다 체크하자고 해요. 정리정돈부터 시작해봅시다. 이런 목소리들이 사우디 곳곳에서 들려왔어요. 알파이살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마르티네스 박사, 한국이 우리에게 준 건 기계가 아니라 새로운 사고방식이네요. 그날 저는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이 수출하는 건 시스템이 아니라 철학이었어요.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오늘 최선을 다하는 철학 말입니다. 공사 시작 9개월째,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는 96% 완공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선 진도였어요. 하지만 이때부터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견학 신청이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우디 교통부 담당관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세계 각국에서 한국팀의 작업 방식을 보러 온다는 겁니다. 유럽에서만 15개 건설사, 아프리카에서 8개국, 아시아에서 12개국이 견학을 요청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더 큰 회의실을 준비할 걸 그랬네요. 김동철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첫 번째 국제 견학단은 독일과 프랑스에서 온 기술진들이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초기에 이 프로젝트가 불가능하다며 철수했던 그 회사들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정말 하루 40m씩 굴착한 겁니까? 독일 호우티프 기술진장이 물었어요. 평균 42m였습니다. 이창민이 담담하게 답했어요. 견학단들이 가장 관심을 보인 건 TBM 기술이었지만 정작 한국팀이 강조한 건 다른 것이었습니다. 기계는 사실 그리 특별하지 않아요. 김동철이 설명했습니다. 중요한 건 기계를 다루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입니다. 그 말에 견학단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최첨단 기술을 기대하고 왔는데 마음가짐 이야기를 들으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현장을 직접 보고 나자 표정이 바뀌었어요. 완벽하게 정리된 작업 환경, 5분마다 이루어지는 안전 점검, 서로를 챙기는 팀워크. 이런 것들이 더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건 시스템이 아니라 문화네요. 프랑스 부이그 대표가 중얼거렸습니다. 두 번째로 온 견학단은 아프리카 국가들이었어요. 케냐, 이디오피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온 교통부 장관들과 기술진들이었습니다. 케냐 교통장관이 김동철에게 직접 물었어요. 우리나라 철도 프로젝트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김동철의 답변은 의외였습니다. 일단 필요한 게 뭔지부터 같이 보죠. 저희는 무조건 우리 방식을 강요하지 않아요. 이 말에 아프리카 장관들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보통 선진국 업체들은 자신들의 방식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팀은 달랐거든요. 각 나라마다 환경과 문화가 다릅니다. 김동철이 계속 설명했어요. 저희 역할은 여러분의 필요에 맞는 해법을 함께 찾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에 감동받은 아프리카 대표단들은 그 자리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견학단은 아시아 국가들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에서 온 기술진들이었어요. 이들의 관심사는 조금 달랐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교육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베트남 교통부 차관이 질문했어요. 특별한 교육은 없어요. 이창민이 답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선배들에게 하나씩 배워나가는 문화가 있죠. 그 문화라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요. 견학단들과의 만남이 계속되면서 저는 흥미로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한국팀도 각국의 다양한 경험을 듣고 배우고 있었어요. 인도네시아의 지진 대비 기술이 인상적이네요. 김동철이 관심을 보였어요. 필리핀의 태풍 대응 시스템도 배울 점이 많습니다. 이창민이 메모를 하며 말했어요. 이런 상호 교류를 통해서 한국팀의 기술도 더욱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매주 2-3개국씩 견학단이 몰려들었어요. 리야드가 마치 세계 건설 기술의 메카가 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김동철과 단둘이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김 매니저, 처음에 이런 상황을 예상했습니까? 김동철이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요. 저희는 그냥 주어진 일을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모든 나라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김동철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혼자서 잘하려고 하지 않아서가 아닐까요? 함께 더 나아지려고 했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적 우수성이 아니었어요. 더불어 발전하려는 철학이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완공에 가까워진 어느 날, 저는 혼자 현장을 걸어다녔어요. 9개월 전 불가능해 보였던 이 터널이 이제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한 나라가 역사를 만드는 걸 목격했다. 나는 한국을 본 증인이다. 더 이상 저는 중립적인 자문관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가능성을 믿게 된 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으로 세계 곳곳에서 한국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이 9개월을 떠올릴 것입니다. 리야드 사막에서 일어난 작은 기적이 이제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한국의 놀라운 도전 정신에 감동받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의 또 다른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